이 고집불통 늙은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바닥에 나뒹군 김치통에서 터져나온 붉은 국물이 꼭 내가 쏟아낸 피눈물처럼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아들의 구둣발이 인정사정 없이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 아프게 아들의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돈 부부의 경멸 어린 시선과 며느리의 희미한 비웃음 속에서 나는 내 평생을 바친 아들의 얼굴 대신 탐욕에 번들거리는 낯선 짐승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발길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돈 부부를 맞이할 생각에 밤잠까지 설쳤더랬습니다. 시골집이라 냄새나고 초라하다고 싫어하면 어쩌나, 내가 차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래도 자식 얼굴 보고 사돈까지 온다는데 어미로서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 하나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은 우리 집의 역사 그 자체였고 철마다 담그는 장과 김치는 돈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먼 데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봐 얻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그 손맛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긍지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손맛 덕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내 음식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나중에 커서 엄마 음식으로 큰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장가를 가고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내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참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며느리에게 이 비법을 물려줄까도 막연히 생각했었지만 부엌일이라면 질색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법 전수에 대한 생각일랑 접어두고 그저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녀석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시간장이며 김치 비법이며 그냥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엔 이런 게 돈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사업하는 놈이니 모든 걸 돈으로만 보는구나. 쯧쯧 혀를 차고 말았지요. 하지만 아들의 요구는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급기야 사돈까지 합세해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부인, 그 귀한 손맛을 그냥 묵혀두는 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저희가 잘 포장해서 명품으로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손맛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벌어들일 돈이라는 것을. 내 손끝에서 100년을 이어져 온 정성과 마음은 그들에게 한낱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사고 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2번 다시 그런 말씀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 후로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김장날에 맞춰 사돈 식구들이 총출동한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 김장하시는 거 구경도 하고 좀 도와드리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능청스러웠지만 그들의 속셈을 모를 내가 아니었습니다. 김장을 핑계로 비법을 훔쳐보려는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그래도 찾아오는 자식과 사돈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산더미 같은 양념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돼지고기 수육을 삶았습니다. 갓 담근 김장김치에 뜨끈한 수육 한 점 싸서 먹는 그 맛, 그걸로라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요란한 외제 차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한껏 치장한 사돈 부부와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허름한 시골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을 사서 하시지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안사돈은 코를 찡긋거리며 마당에 널린 김장 재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아닌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셨는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냄새나게. 며느리 서연이가 한술 더 떴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놓고 갓 삶은 수육과 겉절이를 내놓자 그제야 그들의 얼굴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 양념 비법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야, 역시 사부인 손맛은 대단하십니다. 이 양념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비법이 따로 있으시죠? 바깥사돈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별거 있나요? 그냥 이것저것 좋은 재료 넣고 정성으로 버무리는 거지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들 민준이가 나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감추세요?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다 한 가족인데.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들과 다 한 가족이었던가. 나는 애써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밖으로 나와 김장을 마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돈 식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돕는 척하며 내 손놀림 하나하나를 매서운 눈으로 쫓았습니다. 내가 양념을 섞는 순서, 들어가는 재료의 양, 심지어는 내가 재료를 써는 칼질까지도 그들의 노골적인 시선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듯한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뭡니까? 배즙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법 재료? 며느리가 내가 잠시 따라놓은 액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들 좀 해라. 이건 내 평생이 담긴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엿보고 탐낼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내 고함 소리에 순간 마당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인, 장모님 앞에서 무슨 무례한 행동이에요. 무례? 진짜 무례한 게 누군데?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부엌을 기웃거리는 너희들이 무례한 거 아니냐? 내 말에 아들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고집불통 늙은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그렇게 나는 내 아들의 발길질에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과 함께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등이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구나. 내가 어미로서 한 인간으로서 견뎌야 했던 모든 인내의 시간이
바로 이 순간 끝이 났구나. 옆구리를 꿰뚫는 고통 속에서 고개를 들자 나를 내려다보는 새쌍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경멸과 조롱, 그리고 희미한 승리감마저 떠오른 그 눈빛들.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탐욕에 걸림돌이 되는 치워버려야 할 늙고 완고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폭행으로 금이 가버린 액정 너머로 희미한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해 본 적 없는 이름. 내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외면하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또 다른 내 자식. 내 딸 수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딸에게는 늘 쌀쌀맞고 모질게만 대했던 시간들. 그 아이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이 아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일까.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이었습니다. 뚜루루 신호음이 끊기고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일대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살려다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이나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과 사돈 식구들은 이미 꽁무니를 빼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엉망으로 흩어진 김장 재료와 내 옆구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시퍼런 멍자국, 가리고 내 인생 전체를 뒤덮어버린 거대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요? 아들이라는 빛에 눈이 멀어 내 곁에 있던 또 다른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시간들. 딸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오빠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던 아이. 그 아이가 흘렸을 눈물을, 그 아이가 삼켰을 설움을 나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리석은 어미였고 딸에게는 더없이 매정한 어미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땅거미가 짙게 깔릴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실루엣. 차에서 내린 것은 내 기억 속 앳된 모습이 아닌 단단하고 야무진 얼굴을 한 내 딸 수진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좋은 옷에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오랜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저 춥다며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팔을 잡아 끄는데 그 온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차갑게만 대했던 이 어미의 손을 이 아이는 어째서 이다지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일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강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내 치부를, 내 어리석음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만 귀하고 딸은 거들떠도 안 보던 엄마가 이제 와서 왜 전화했나 싶으냐고
내가 먼저 어렵게 운을 뗐습니다.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망, 서운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연민. 이 모든 감정을 홀로 사귀며 살아왔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듯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는 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까지 외면당하면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시퍼렇게 멍이 든 내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를 가장 외면했던 딸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곱기만 하던 아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의 짓이냐고 묻는 그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 입에서 내 오빠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엄마 몸에 손을 대냐며 아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법을 탐내던 아들과 사돈의 탐욕,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를 짓밟았던 아들의 발길질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진이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냉기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단단한 얼음 조각처럼.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갔냐고, 경찰에 신고는 했냐고 묻는 아이에게 나는 그저 집안 망신이라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수진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상해죄라고 법의 언어로 내 상황을 규정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비로소 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분노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처음으로 온전한 내 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닌 딸에게서. 수진이의 손을 붙잡고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억울해서 땅속에서도 편히 잠들지 못할 것 같다고 애원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가늘었지만 그 어떤 사내의 손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검사인 자신이 법이 왜 있는지 그 인간들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시는 엄마한테 함부로 손 뗄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그 결의의 찬 약속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내 옆에 누워 밤새 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내가 아픈 아들 녀석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따스한 온기에 수십 년 묵은 서러움과 한이 눈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는 비로소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이름에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제의 그 짐승 같은 얼굴이 떠올라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내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가짜는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다는 그 역겨운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차라리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여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는 그 말을 끊고 나는 내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며 내가 나를 걷어차는 순간 우리의 인연도 끝났노라고. 핸드폰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내 마음에는 그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내 동생 수진이가 지금 내 옆에 와 있다고. 이제부터 내 모든 일은 내 딸 김수진 검사가 맡을 것이니 할 말이 있으면 내 딸을 통하라는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잘라낸 것입니다. 수진이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드리는 타자 소리가 마치 전사의 북소리처럼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 옆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시간장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버티며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간장. 그 간장처럼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분노와 한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 이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면 되겠냐는 내 물음에 수진이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부터 건드려야 한다고. 아들 회사 이름이 MJ푸드가 맞냐고 확인하는 그 목소리에서 나는 이미 시작된 복수의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짓밟힌 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내 생의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골집 마당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맑았습니다. 나는 을에 그랬던 것처럼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항아리마다 담긴 간장과 된장은 내 인생의 역사이자 우리 가문의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잘 숙성된 간장의 깊고 진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오랜 시간 발효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맛이 드는 간장처럼 내 안의 분노와 한도 그저 터져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하게 뭉쳐진 복수의 결의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옆구리의 멍자국은 이제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들려 할 때, 안고 일어설 때마다 나를 찌르며 그날의 모욕을 절대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양손에는 두툼한 법률 서적과 노트북 그리고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들고 왔습니다. 내 딸은 검사가 아니라 마치 늙은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 같았습니다. 아이는 내게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는 대신 드라마 속 인물관계도 같은 것을 그려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들 민준이의 회사 MJ푸드와 사돈의 건설사가 어떻게 교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두 회사지만 자금이 물처럼 흘러다니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평생 김치만 담그고 살아온 무식한 늙은이였지만 내 자식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아니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눈을 빛내며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의 가장 치열한 공부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내게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사진첩과 먼지 쌓인 장롱 서랍을 뒤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흔적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대학 졸업식까지 나는 그 아이의 모든 성장의 순간에 그림자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김장날 나를 짐승처럼 쳐다보던 그 얼굴이 겹쳐지며 심장이 다시금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나는 사진첩 한 구석에서 빛바랜 송금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손을 벌렸을 때 그동안 모아온 적금을 깨서 쥐어주었던 5천만 원. 그 돈이 없었다면 MJ푸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그 송금 영수증을 보물처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가 될 것이라고, 우리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랍에서는 며느리 서연이의 생일날 내가 무리해서 사주었던 명품 시계의 보증서가 나왔습니다. 사돈댁에 기죽지 말라며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장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헌신이었고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증명할 서늘한 증거가 되어 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고도 없이 며느리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오해였다고, 아들이 요즘 사업 때문에 예민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지렁이 같은 혓바닥을 놀려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가 내미는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내게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 엄마. 그들은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포커페이스, 알지?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이 가장 큰 무기야. 나는 속으로 욕지기를 삼키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늙어서 기운도 없고 그날 일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습니다. 내 반응에 서연이는 안심하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마음을 떠보러 온 것이고 염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늙은이인 척 연기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그 아이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를 마당 한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썩은 과일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마치 그들 집안에서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말이 되어 수진이가 다시 왔을 때 나는 그동안 모아놓은 낡은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사진과 영수증, 보증서들을 꼼꼼하게 살핀 뒤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말에 따르면 이 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 MJ푸드의 모든 재무 자료를 제출하게 만들고 그들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첫 번째 탐색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작성한 서류에 내 이름 석자를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미가 할 짓인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짐승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되찾으려는 한 명의 인간, 박복순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주름진 늙은이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민준이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 회사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하나 갈 것이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공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장독대로가 가장 큰 간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고 깊은 간장의 표면 위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 어미가 평생을 담가온 이 시간장이 이제 내 놈의 숨통을 끊을 독이 될 것이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것은 내 생의 마지막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 자신에게 외치는 출사표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깟 5천만 원. 아들 녀석이 한 달에 쓰는 술값도 되지 않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둑을 무너뜨리기 위해 쑤셔 넣은 첫 번째 말뚝이자 그들의 견고한 성에 보낸 첫 번째 경고장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격앙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술술 흘러나오던 거짓 사과와 변명은 온데간데 없고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짜증이 핸드폰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냐고,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당장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 뻔뻔한 협박을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나는 역설적으로 평온해졌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아들, 아니, 저 짐승은 지금 이 늙은 어미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온몸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지도 대꾸를 하지도 않고 그저 녀석이 제풀에 지쳐 소리를 지르다 전화를 끊을 때까지 가만히 들고만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나는 찻잔에 남은 식은 녹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작은 소송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역시나 그 다음 타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살벌한 기세로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사돈은 거실에 앉자마자 혀를 차며 온갖 교양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이 자식을 상대로 법을 운운할 수 있냐고, 다 늙어서 무슨 추태냐고, 사돈댁 망신시키는 일이 재밌냐는 둥. 그 옆에서 며느리 서연이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눈물을 찔끔거리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들의 기세에 눌려 내가 잘못한 것인 양 가슴을 치며 눈물부터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박복순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얼마 전 수진이가 가져다 준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에 떨리는 며느리의 눈동자, 교양 있는 척하지만 감추지 못하는 안사돈의 천박한 입술,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 언뜻 비치는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같은 단어들. 나는 그 단어들을 내 머릿속에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마치 맛있는 김칫솔을 버무리듯 그 단어들을 조합하며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회계장부, 그 안에 숨겨진 더러운 비밀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고, 엄마가 아주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세청이며, 특히 사돈의 건설사와 아들의 식품회사 같은 곳은 세무조사 한 방에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들과 사돈, 그리고 몇몇 임원들 외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동네 세무서에서 몇 번 마주쳤던 높은 사람처럼 보였던 남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아들 회사의 탈세를 눈감아주는 뒷배였을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찍어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우리 집 장독대를 칭칭 감고 항아리 속의 시간장을 모두 마셔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바로 아들과 사돈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저 구렁이의 목을 쳐야만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수진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장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낸 사진 속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전직 세무 공무원으로 지금은 세무사로 일하며 기업들의 탈세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브로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탈세 제보. 이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목을 직접 겨누는 비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이는 내게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마지막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에 잠입해 그들의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내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그들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마 그 사무실 내가 직접 들어갈 것이다. 내 대답을 들은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딸과 함께 적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늙고 병든 스파이였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임무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수진이가 구해온 낡고 빛바랜 청소부 유니폼이었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그 안에 비친 것은 평생을 박복순으로 살아온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사연도 없는 그저 도시의 빌딩 숲을 떠도는 수많은 늙은 그림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 얼굴을 가리자 나는 완벽하게 세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 존재를 지우는 순간 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칼자루를 쥐는 첫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MJ 푸드의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침 허리를 다쳐 며칠간 일을 쉬게 되었고 수진이가 용역업체에 손을 써서 내가 그 자리에 일일 대체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3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나는 아들 녀석의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식들 먹일 밥상만 차려봤지 이런 무서운 작전을 꾸며보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의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을. 아들의 회사 MJ 푸드가 있는 빌딩은 유리로 번쩍이는 거대한 성체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낡은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투명 인간이 되어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비상계단을 통해 아들 녀석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걸음은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는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나는 박복순이 아니다. 나는 복수의 칼날이다. 드디어 사무실 복도에 들어섰을 때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하고 몇몇만이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역업체에서 받은 출입카드로 회계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빅하는 차가운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회계팀장의 책상이나 대표이사실에 비밀 장부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나는 먼저 회계팀장의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겨있는 서랍은 없었지만 안에는 온통 평범한 회계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표이사실, 즉 내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문 너머에 내 아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은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쓰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곳을 자기 방처럼 드나든다는 증거였습니다.
방 안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나와 찍은 낡은 가족사진 대신 사돈 식구들과 함께 찍은 번쩍이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에 휩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일러준 대로 책상 밑, 책장 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장부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벽 한쪽에 자리한 커다란 금고였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 가능성으로 언급했던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에 손을 댔습니다. 수진이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쓴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무엇일까? 회사 창립 기념일? 아니면 며느리의 생일? 나는 몇 가지 숫자를 조합해 보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녀석의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녀석은 호적에 올린 생일과 실제 태어난 날이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4개의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서류 뭉치,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일 것도 없이 그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진이가 말했던 디지털 금고일 것이었습니다. 나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금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막 방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대표이사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아들의 커다란 책상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고 속으로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익숙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자신의 가방을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책상 밑에 좁은 공간에서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당장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한참 동안이나 수다를 떨다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가방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책상 밑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빌딩을 벗어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고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바닥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한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죄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과 사돈의 목에 겨눠진 칼이었고 내 짓밟힌 인생을 일으켜 세울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나 주머니 속에 USB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찾아온 수진이는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그 안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펼쳐지는 숫자와 이름의 향연은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마치 잘 짜인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하듯 그들의 범죄 행각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원재료 값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기록들,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꾸며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들, 그리고 내 이름을 도용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사돈 일가가 땅 투기를 한 흔적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찍힌 대출 서류 앞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맹목적인 신뢰가 이토록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등 뒤에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엄마. 이건 그냥 단순 탈세가 아니야.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까지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야 해. 저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수진이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두 갈래의 길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법적 절차, 다른 하나는 여론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국세청과 검찰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그들의 죄를 공식적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전은 신뢰할 만한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하여 그들이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마땅했지만 언론에까지 이 사실을 알려 집안의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마지막 남은 어미로서의 정 때문인지 차마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저것들이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까지 받게 하는 건. 내 말에 수진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빠져나올 궁리만 할 거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지 않으면 저들은 언제든 다시 기어나와 엄마를 괴롭힐 수 있어. 뿌리를 뽑아야 해. 다시는 이 땅에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수진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김장날 나를 발로 찼던 아들의 그 짐승 같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말대로 저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에게는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알아야지. 우리의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적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졌습니다. 아마도 내가 제기했던 대여금 반환 소송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 녀석이 직접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 녀석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잠시 눈이 멀었다고,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민 것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며느리 서연이의 진단서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기가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적힌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 쪼가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들은 내 가장 약한 부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걸고 넘어지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로 가서 작은 단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시커먼 시간장을 녀석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놈들이 그토록 탐내던 우리 집안의 시간장이다. 100년의 세월 동안 이 집안의 모든 희로애락을 품고 익어온 보물이지. 그런데 너는 이 보물을 돈 몇 푼과 바꾸려 했고 내 어미를 짐승처럼 짓밟았다. 그러니 어디 한번 이 100년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보거라. 시커먼 간장 무리 녀석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값비싼 양복을 적셨습니다. 녀석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손주? 이제 와서 그깟 손주 타령이 가소롭구나. 내 놈의 핏줄이라면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볼 때는 법정에서 보게 될 테니. 나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녀석이 치욕과 분노에 몸을 떠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연결해준 신문사의 기자를 만나 USB에 담긴 내용 중 일부, 즉, 내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과 그 돈으로 사돈 일가가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넘겨주었습니다. 기자는 이 사건이 가진 폭발력을 직감하고 며칠에 걸쳐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수진이가 밤새 정리한 아들과 사돈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한 진정서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수진이와 함께 국세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서는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톱니바퀴는 머지않아 그들의 경고했던 성을 송두리째 갈아 마셔버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커다란 구렁이의 목을 비녀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가 제보한 내용이 드디어 신문사회면 한쪽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명 식품업체 오너 일가, 노모명의 도용에 부동산 투기 의혹.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이 불씨가 온 산을 태울 거대한 산불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무뎌진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돌에 물을 붓고 서걱서걱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소리를 내며 갈리는 칼날을 보며 나는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날카롭게 날이 선 칼날 위로 차갑고 분노에 찬 내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시골집 외풍이 매서운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온기가 제 주변을 비껴가는 듯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진정서를 넣고 신문사에 제보를 한 지 꼭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들 녀석의 회사 MJ푸드에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회사로 쏟아져 들어가 온갖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갔다는 소식을 저는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일터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장독대만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 속 간장은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묵묵히 제 맛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저 간장처럼 저도 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칼을 뽑아들었고 이제 와서 물을 벨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딸 수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미이기 이전에 제 딸을 지켜야 할 또 다른 어미였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제가 제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믿고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수진이의 말에 따르면 아들 민준과 박가사도는 이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가사도는 자신의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사위인 민준을 꼬리 삼아 잘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리는 MJ푸드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사위의 농간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아들 민준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장인인 박가사돈이 있으며 자신은 그저 장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돈이라는 탐욕으로 단단히 뭉쳐있던 그들의 동맹은 파멸의 공포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전해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짐승들은 결국 동족의 피를 보며 자멸해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흠뻑 젖은 채로 위태롭게 제 시골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넋이 나간 얼굴의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는 아랫목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이나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이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사돈댁에서 벌어진 일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민준이 마지막 발악으로 장인인 박가사돈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하느냐며 함께 죽자고 덤벼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장인을 협박할 카드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비밀 장부를 찾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가사도는 이미 사위의 배신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민준을 향해 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면 남은 가족들은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내 놈 하나 희생하면 우리 집안은 산다. 는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제 아들을 짐승처럼 두들겨 팼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친정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도 친정 부모도 결국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들만 살기 위해 언제든 자신과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제발 저랑 제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만이 저희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고 비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게 모욕을 주고 제 아들을 파멸로 이끈 공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것은 교활한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겁에 질린 어미 짐승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 아버지가 숨겨놓은 진짜 장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알려주어라.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 바깥사돈이 가장 아끼는 낡은 괴종식의 뒤편의 비밀 공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알려준 모든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엄마가 결국 해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였습니다. 제가 손에 넣은 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제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무뎌진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돌에 물을 붓고 서걱서걱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칼 가는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심판의 날을 알리는 장엄한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날카롭게 날이 선 칼날 위로 차갑고 분노에 찬 제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내리는 집행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도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을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뿌려진 빗방울들은 마치 내 오랜 슬픔인 양 시골집의 낡은 창문 위로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심판의 날이 드디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와 제가 계획했던 대로 드디어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비밀 장부, 그 판도라의 상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칼날을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료들을 밤새 정리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탈세나 횡령을 넘어 사돈 일가가 지난 수십 년간 정관계 인사들에게 어떻게 뇌물을 상납하며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쌓아 올렸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한 집안의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거대한 게이트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뉴스가 터져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MJ 푸드와 사돈의 건설사를 둘러싼 추악한 비리들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명성과 부는 하루아침에 허망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주가 폭락으로 거래가 정지되었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으며 분노한 시민들의 손가락질이 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들과 사돈 일가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딸 수진이가 꾸며낸 음해이며 자신들은 그저 불효와 시기심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통해 기자회견장 단상에 선 아들과 사돈의 모습을 덤덤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배를 감싸 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불효는 인정하지만 회사의 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경쟁 세력과 결탁한 불만 세력의 모함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박갓사돈 역시 자신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업을 일군 기업인이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악어의 눈물에 몇몇 기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때로 진실보다 잘 짜인 거짓에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손을 써둔 대로 기자회견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장날 우리 집 마당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은 저를 향해 이 고집불통 늙은이 라고 소리치며 제 앞에 놓인 김치통을 걷어찼고 이내 제 옆구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칵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인생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재생된 것은 제가 청소부로 위장해 아들의 사무실에 잠입했을 때 혹시 몰라 책상 밑에 붙여두었던 작은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아들과 통화하며 어떻게 하면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 재산을 모두 빼앗을 수 있을지를 의논하는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면 안 돼. 이러다 우리까지 위험해져. 아예 병원에 입원시켜버리자. 치매라고 둘러대면 되잖아. 그게 말이 돼?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해. 말이 되게 만들어야지. 당신 어머니이기 전에 내 인생을 망칠 시어머니야.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저 늙은이를 묶어놔야 한다고. 단상 위에 서 있던 아들과 사돈,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그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고 서늘한 허무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복수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사돈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많고 무거워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랄 정도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남편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진이의 도움과 결정적인 제보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 아이를 낳아 조용히 세상을 등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수진이와 함께 시골집 마당에 앉아 늦가을에 햇살을 쬐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이제 다 끝났으니 푹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리석은 시간들, 딸에게 상처만 주었던 매정한 시간들, 그리고 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공허한 시간들.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 아들이 밤마다 꿈에 나와 저를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복수를 통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짓밟혔던 제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 제 딸 수진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커먼 간장 위로 주름지고 늙었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복순아.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 순간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과 화해하는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기나긴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야만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겨울이 추울수록 봄은 더욱 따뜻하게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엄마도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박복순의 이름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장독대의 간장이 세월 속에서 깊어지듯 제 인생도 그렇게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라는 감정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넣는지, 그리고 용서와 진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다시 자유롭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 복순 씨처럼 후회로 가슴이 저린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고 아들 민준이나 사돈 일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과 주변을 다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언제든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순 씨의 마지막 선택처럼 용서와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